안녕하세요. 이페스 손사에서 자동차 보험을 맡고 있는 윤석열 강사입니다. 2024년도 손해사정사 자동차 보험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늦게 올리게 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2024년도 총평을 먼저 좀 하면 개인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아주 기초적인 쉬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자동차 보험과 연계되어 있지만 또 책임근제나 의학적인 부분들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들도 같이 출제가 되어서 조금은 준비하지 않은 수강생들, 또 학습량이 부족했던 수강생들은 매우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재나 문제집에 다 수록되어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모의고사 때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이 좀 출제돼서 조금 당황할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서를 기준으로 기본 이론에 충실하고 과정을 좀 충실히 따라온 수강생이라면, 또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을 착실히 암기하셨던 수강생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작성했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번 문제, 혼돈과 관계된 문제가 출제됐어요. 면부책과 관련된 내용이 어렵진 않았지만 계산 문제에서는 조금 의견이 나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회사의 담보별 보상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담보별 보상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면부책 여부를 따지라는 거잖아요. 면부책 여부들을 따지고 이 부분들도 그럼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유족별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면부책 여부에 대한 점수, 유족별 지급보험금에 대한 점수가 별도로 산출되지 않을까. 개별적으로 부분 점수들도 줄 거니까 혹시 너무 틀린 답안을 썼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 A가 자기 소유의 피보험 자동차, 본인 소유예요. 그죠? 아내 비를 태우고 해서 일단 우리는 찾을 수 있죠.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예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기본을 생각해보면 배우자는 면책이에요. 그죠?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휴가를 가던 중 운전부주의로 피보험 자동차가 낭떠러지로 추락하면서 아내가 현장에서 사망. 맞네, 배우자의 사망이에요. 이 사고로 A는 적법한 면허를 갖고 있었고 B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대요. 좀 여기서 또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죠. 일단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사망, 피보험자의 배우자 사망. 근데 이 배우자는 안전벨트를 안전벨트 미착용. 그러면 계산해서 이거 감안해야 되는데 아마 문제 속에서 주어질 거예요. 한번 볼까요, 더? 자, 내용을 보니까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가입을 했고 자기 신체사고 가입했는데 사망 한도 1억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으로는 A, 배우자가 있고요. B의 기준으로 아버지 C가 있고 시아버지 D가 있고 사위 F가 있고 외손녀 G가 있는데 미성년이에요. 외동딸 E는 F와 결혼하여 G를 낳았는데 이 사고 발생 전에 사망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포인트 잡는 게 대습상속과 관련된 문제들도 출제가 됐고 그 문제도 언급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상속인들은 망인 B의 재산을 상속할 때 한정 승인을 하지 않고 단순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혼돈과 관계된 문제들이 언급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막 다루거나 이런 사례 문제들로 살펴보지는 않았었지만 혼돈과 관계된 내용들은 설명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어쨌건 면부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 검토해야 돼요. 첫 번째, 법률상 책임을 누가 지느냐? 간단하죠. 그냥 A가 지는 거예요. A의 책임. A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배법 3조의 책임을 지고 민법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도 지는데 이게 당연히 우선하겠죠. 따라서 B에 대하여 자배법 3조에 대한 운행자 책임을 져요.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써준다면 B의 무슨 친족의 타인성 친족의 타인성을 언급해도 되는데 이거 굳이 언급 안 해도 돼요. 그냥 A는 B에게 책임진다 까지만 적어주면 돼요. 나머지 관계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두 번째, 약관상 책임. 그래서 약관상 어떻게 책임을 지냐? 얘는 어디 보험상?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기 신체 사고를 가입했어요. 약관상 책임에 대한 내용들 제일 먼저 대인배상 1부터. 그럼 보상하는 손해 쓰고, 대인배상 1은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 중 사고로 피보험자가 자별법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하는 자별법 3조, 약관 3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서 B에게 대인배상 원 부책한다. 대인배상 2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한 면책사유를 써줘야지. 면책사유. 대인배상 2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 관리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서 민법, 자별법, 법률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건데 거기에 면책사유는 피보험자의 부배자는 면책하도록 돼 있다. 대인배상 2에서. 지금 사례에서 B는 김영 피보험자 A의 배우자로 대인배상 2는 면책한다. 너무나 기초적이고 쉬운 사례죠. 3.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 관리 중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합니다. 여기에서 B는 김영 피보험자의 배우자로, 기피의 배우자로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예요. 따라서 자기신체사고도 부책. 틀리면 안 되죠, 이거? 무조건 맞춰야 하는 부분.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또 유족별 지급보험금을 산출해야 돼요. 유족별 지급보험금. 문제에서 줬으니까. 유족별 지급보험금은 여기 유족별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상속권자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혼돈, 대습상속들을 다 일단 적어줘야 해요. 일단 상속과 관련돼서 대습상속도 여기서 나오겠지만 일단 상속권자는 밑에 위에 형제자매 사촌인의 반계혈족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상속 기준이 되는 자는 일단 1순위는 당연히 직계 비속, 2순위는 존속, 형제자매, 그 기준으로 그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에 대한 내용들도 언급을 해야 돼요. 상속이 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 그 직계 비속이 있을 때는 그 직계 비속에 대한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공동순위의 상속이 된다. 지금 이 사안에서 그 대습 상속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 A하고 E가 상속인이 돼요. E. 자녀. E. 그런데 E에게는 E의 배우자인 F가 있고 G가 있잖아요. 얘들이 E의 상속을 대습하죠. 그죠? 대습 상속은 직계 비속에 해당하는 E. 근데 E를 대습 상속해서 F와 G가 대습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A는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리고 혼돈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혼돈은 반드시 내용을 작성해 줘야죠. 혼돈이 뭐예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기속될 때,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기속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돼요. 소멸. 그래서 여기서 혼동이 되는 것들을 찾아야 돼. 누구의 책임, 누구의 관계가 혼동되냐면 A의 책임 같아. A의 책임. 요 부분들은 얘가 가해자예요. 그죠? A의 가해 행위로 A의 자별법상 책임을 짐으로써 B가 죽거나 다쳤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얘는 채무자이자 채권자, 받을 돈을 물어줘야 될 사람이지만 상속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되기 때문에 A의 상속분은 소멸돼.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할 건 어떤 금액에 대해서만이냐면 대인배상 원에 대해서만이에요.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만. 그럼 다시 자기 신체사고는 이건 보험금이에요. 보험금. 상해보험금. 이거는 혼돈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걸 잘 체크해야지.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였고, 그럼 결국 결론은 누가 상속받냐면 대인배상 원에 대한 금액들을 자기 신체사고의 보험금을 구분해야 해요. 그런데 손해액을 살펴보니 여기 나온 것처럼 금액 망인의 손해액에 대한 금액이 안 나왔네요. 금액이 4억이에요. 4억. 그죠? 문제에서
망인의 손해배상액은 과실상계를 산출하기 전 실제 손해액이 4억입니다. 그래서 4억에 대한 기준들로 안전벨트 및 동승감액을 여기 비율에는 50%를 적용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50%. 그래서 50%를 적용하면 4억에 대한 기준으로 50% 하면 얘에 대한 손해는 2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의견이 나뉩니다. 첫 번째, 요 2억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가? 얘는 일단 대인배상원만 보상된단 말이에요. 대인배상원만 여기 썼죠. 그럼 대인배상원 한도를 적용할 경우, 두 번째, 대인배상원 한도보다 이걸 먼저 적용할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속 비율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한도를 먼저, 대인배상원의 한도를 먼저 적용하고 혼돈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혼돈을 적용한 이후에 대인배상원 한도를 적용할 것인가의 차이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생겨나냐면, 대인배상원 한도는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1억 사망 시에 1억 5천 한도를 여기 기준에서 4억 기준에 0.5를 기준한 것보다 먼저 이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적용시키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상속 비율에 따라서 지금 일단 E와 A의 상속 비율은 얘가 60%고 얘가 40%일 거예요. 왜냐하면 반반에 얘한테 1.5를 가산하니까 얘는 5분의 3이 될 거고 얘는 5분의 2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 비율은 얘가 60% 40%면 이 한도 기준으로 한 1억 5천을 먼저 적용해서 금액을 산출하면 A의 비율은 3, 이게 A의 기준, 2의 기준으로는 1억 5천 곱하기 5분의 2예요. 그럼 이거 얼마인가? 9천, 2는 6천.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근데 9천, 6천인데 여기에서 또 다시 얘네의 비율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 근데 이 6천의 기준이, 9천의 기준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 왜냐하면 A의 책임이 혼돈으로 소멸되니까. 그러면 6천만 원만 보상되는 거예요. 대인배상원에서. 여기 이해됐죠? 두 번째, 한도 적용 이전에 한도를 나중에 적용할 경우 2억 그대로 혼돈을 적용해, 2억을 기준으로 그냥 아예 계산을 하는 거예요. 2억 5분의 3 2억 곱하기 5분의 2. 그럼 여긴 1억 2천, 여기는 8천. 근데 얘 1억 2천이 소멸되니까 남은 금액 얼마? 8천으로 대인배상원 한도를 지급하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생기죠. 자, 저는 이렇게 답안을 썼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기도 하고요. 요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긴 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어떤 답안을 써도 여러분들 이 기준대로 작성했다면 뭐 적절한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근데 물론 그 밑에 제가 나눠준 모범 답안들을 보시면서 참고하겠지만 그 밑에 요 기준도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 적용을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 신체 사고는 근데 동일합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얘의 실제 손해액은 4억이에요. 실제 손해액은 4억인데 8천을 공제하든 6천을 공제하든 동일하게 3억 2천, 3억 4천, 한도 1억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 1억은 맞춰야 할 것이고 여기는 6천이든 8천이든 나뉘는데 여기에서 상속 기준에 따른 G와 F의 기준들은 나뉘겠죠. 6천일 때와 8천일 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기 신체 사고는 또 동일하게 상속 비율대로 나누고, 어쨌건 뭐 저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족 기준에 따른 대인배상 원을 적용 먼저 할 것인가, 대인배상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2억 기준의 한도로 먼저 적용할 것인가, 그 기준에 따라 좀 답안이 달라질 수 있는. 자기 신체사고 보험금의 그 유족별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1억을 기준으로 상속 비율에 따라서 A가 6천, G가 4천만 원 기준에서 2,400, 1,600이 나뉘어지는 건 동일하나 대인배상 원에서 여기처럼 6천이 될지 8천이 될지는 다 뭐로 작성하든 관계없어 보인다. 예. 저는 1번이라고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한도 적용 이전의 기준으로 모범 답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출퇴근 중 문제와 산재가 각 담보별 기준으로 병합될 때, 이거는 제가 문제집에도 그대로 있는 문제인데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에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산업재해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자동차 보험의 담보기준별 관계들을 쓰라는 문제죠. 일단 그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 장소로까지의 이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산재법 5조 8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뭐 셔틀버스들이나 회사에서 제공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한 경우에는 당연히 출퇴근 중 사고가 되고요. 그 밖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2018년 1월 1일 규정된 출퇴근하다가 사고 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도 출퇴근 중 사고 산재 처리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경우 자동차 담보기준별, 담보기준이 뭐뭐 있어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 산재가 경합됐을 때의 관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대인배상 1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산재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은. 다만 산업재해에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 손익상계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인배상 2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죠. 다만 초과손해는 보상하고 있다. 자기신체사고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간혹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문구에 거기에 산재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회사마다 좀 차이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네. 무보험자동차 상해하고의 관계, 무보험자동차 상해도 보험금 지급 여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만 무보험자동차 상해가 아닌 무보험자동차 상해 면책 사유에 보면 공제액에 대한 기준들이 아니라 배상 의무자에서 사업자로부터 갖고 있는 동일한 동료재해하고 피용자에 대한 그 배상 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작성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좋은 문제였고 나올 때 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에도 이 부분들은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또 책임근제에서도 많이 검토한 문제들이라 조금 학습량이 돼 있는 수험생들은 잘 작성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다음 사례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오. 이것도 정말 예측 못한 문제예요. 개인용 이동장치의 정의 및 종류를 기술하라고 나올지는 몰랐어요. 네. PM에 대해서 시험 문제 우리가 준비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많이 다루고 준비한 문제예요. 면부책은. 그 무보차에 대한 기준들로 검토는 우리가 정말 무수히 많이 했는데 이 PM의 정의를 쓰라고 나올지는 정말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PM에 대한 정의 아마 이게 3보험에서 좀 다뤄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쨌건 자동차 보험에서 이 PM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PM은 사실 우리가 시험 문제 준비는 했죠. 이 사례 문제로 준비는 했었어요. 그리고 사례 문제가 나왔고 개인용 이용자가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보도를 정상주행 중인 보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를 야기했다. 이 사고로 보행인 피해자의 배우자 갑 보험회사의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모든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 이때 면부책을 따지라 했는데 일단 소문제는 개인용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속 25km 이상 운행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하고 종류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이게 PM의 정의인데 이거는 사실 자동차 보험 시간에는 저 말고 어떤 선생님들도 잘 언급하진 않았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여러분들 좀 약간 브리타에 가까운 문제였죠. 3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잘 썼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했을 것 같습니다. 네.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 대한 규정을 면부책은 틀리면 절대 안 되는 2번 문제였죠. 갑보험사의 기준으로 쓸 때 일단 첫 번째 무보차에 대한 보상하는 손해를 작성하고 피보험자 배우자잖아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니까 당연히 피보험자에 해당이 될 거고 이게 무보험차냐를 봐야 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대인배상 원 한도만큼 부채 이 대인배상 원 한도만큼이 중요하죠. 이건 뭐냐면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전동 킥보드인 경우에 대인배상 원 한도를 기준으로 줍니다. 무보험차는 대인 원 한도가 아니잖아요.
2억이든 5억이든 원래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한도가 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전동 킥보드에 의한 사고일 경우에는 대인배상 원한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다른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명확한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게 있어요. 이 가해자, 지금 이 킥보드를 운전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이 가해자가 도주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도주했다면 이 면부책의 규정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이 도주한 킥보드는 무보험 자동차로 보지 않는 면책 규정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무보험 담화에도 써놨는데 그냥 도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원한도로 받아요. 근데 도주한 경우에는 무보차로 보상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까지 써주면 좋다. 근데 굳이 그렇게 안 쓰고 그런 언급이 없고 그냥 대인배상 원한도로 준다라고까지 적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죠. 이 사례 문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더 변별력 있는 문제로 내줬으면 좋겠는데 요 PM으로 변별력을 다투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치료관계비 지급 기준을 요약하고 기술하고 손해사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뭐 엄청 많이 얘기했었던 내용이죠. 일단 치료관계비의 인정 기준은 상당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요. 금액적, 의학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치료관계비의 큰 규정은 일단 3개가 있어요. 3개는 뭐냐면 입원료, 의료 실비, 치아 보철비를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치료관계비, 그 입원료, 의료 실비, 치아 보철비에 앞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경상환자에 대한 4주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4주까지는 지불 보증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그 치료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그 기간에 맞는 지불 보증이 들어가요. 그 내용을 써야 합니다. 그죠? 경상환자에 대한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뭐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면 그 내용이겠죠. 그 내용 써야 되고 약관에 명확하게 있는 규정이니까요. 입원료는 병실 사정에 의해서 병원급으로 규정이 됐죠. 이제 의원급이 변경됐고 그 다음 의료 실비에는 의료, 치료, 호송, 진찰, 전원, 투약 뭐 등등등 치료관계비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적으면 되고 치아보철비는 임플란트를 포함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출제가 된 거라 다 잘 작성하셨을 것 같고 유의사항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경상환자에 대한 진단서 제출 의무화, 상급병실에 대한 기준들 그리고 진단서 제출하지 않았을 때 경상환자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적용할 건지 정도까지만 작성하셨으면 좋은 점수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5번 자동차 사고 과실의 인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보행자 사고 시 보행자의 과실 비율을 수정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3번 정도 기출됐던 거고 문제집에도 그대로 있는 문제니까 작성을 잘 문제집을 푸셨던 분들은 잘 작성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가산 요소는 나와 있는 것처럼 야간, 시야장애, 그 다음에 간선도로, 횡단보도 부근, 정지 후퇴 사행, 횡단보도 규제 표시, 그 다음에 대각선 횡단, 술에 취한 상태, 보행자의 급 진입, 이건 가산되는 요소고,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하는 건 주택 3점과 학교, 어린이, 노인 등 같이, 그 다음에 집단보행, 그 다음에 차보도 구분 없는 거리, 차량에 현저한 과실 있을 때, 차량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감안합니다. 또 한 3번 정도 출제된 문제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상해구분과 책임보험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내진탕과 영역별 세부 지침에서 척추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영역별 세부 지침에서 척추에 관한 건 교재 문제집에 있어요. 근데 이 내진탕은 사실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내진탕은 자별법 기준으로 11급이거든요. 근데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에 해당하진 않아요. 근데 뇌진탕의 증상을 보면 뇌의 기술적 변화가 있진 않잖아요. 뇌의 기술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가 소실되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막 뭔가 망가지거나 기질적 변화가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준상 좀 원상으로 돌아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게 부상급수로는 경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논란이 되고 실무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내진탕에 대한 기준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명백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30분 이내 의식조실, 24시간 이내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등
최초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지에 기업 소실 등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또는 신경외과 의사가 검사를 통해서 뇌진탕 판단했을 때 이때 뇌진탕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상해급수에 대한 기준들 때문에 이것을 언급했었어요. 그래서 의학에 공부한 뇌진탕의 정의들을 좀 적성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점수를 받으셨을 거고 영역별 세부지침에 있어서 척추에 관한 건 제 문제집에 그대로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집을 보면서 준비하신 분들은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이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학원도 이 부분을 언급하거나 강조하면서 다루지는 않았던 부분이라 공통적으로 다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 부분인데 실무하시는 분들은 좀 적었겠지만 수험생들에게는 조금 쉽지 않은 문제였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완전마비, 불완전마비,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이나 추간판 탈출 중 척추 손상, 그 다음에 마비증후군과 같이 부상 급수들을 규정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까지 정말 실무에 아주 밀접한 구석에 있는 부분들 아주 많이 사용되긴 하죠. 우리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들까지 출제한 건 변별력을 조금 높이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은 하나 너무 지엽적인 부분들이 아니었나. 이거 말고도 사실 뭐 법령이나 약관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안 다룬 건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2024년도 시험 준비하고 공부하시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곧 발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꼭 합격하셔가지고 실무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